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번은 염해 균열, 염해, 바닷가에 있는 소금기가 있는 성분 때문에 일어나는 균열인데, 보통 바닷가에 있는 건물이나 해풍이 많이 부는 지역의 건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산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 콘크리트를 배합할 때 우리가 보통 강에서 채취한 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제한적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다에서 쓰는 모래는 바닷물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조를 해도 소금기가 남아있어요. 남아있기 때문에 얘를 콘크리트에 사용하게 되면 철근 있죠. 철근과 만나서 부식을 일으킵니다. 부식을. 철근을 소금물에 넣으면 이렇게 부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염도 소금기가 많으면 얘가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이 있는데 그것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안 좋은 재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서 채취한 모래를 쓸 때는 충분히 세척해서 소금기를 제거하고 또 시험을 통해서 염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다음에 쓰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콘크리트 재료에 염도가 있으면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을 보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근이 부식하기 때문에 철근이 부식하면 부피가 팽창하면서 콘크리트에 인장력을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는 내력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착 강도도 떨어져요.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염해가 발생하는 이유, 아까 얘기했듯이 해안에 건물의 위치가 해안에 있거나 해안에 인접하거나 이런 건물들은 표면에서 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염분이 안으로 흡수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재료, 앞에서 얘기했듯이 모래나 물 이런 것들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으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염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융빙제라고 있죠. 융빙제, 염화칼륨이라고 해서 눈 오면 우리 미끄러지면 뿌려 놓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건물에 붙어 있다가 그 물질들이 내부로 표면을 통해서 내부로 흡수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하나의 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염해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 염해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 철근은 알칼리성 콘크리트 때문에 부동태막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 부동태막은 소금기, 염분 때문에 없어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부식이 발생되고 부식이 촉진되는 그런 현상으로 철근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pH를 떨어뜨립니다.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철근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인데, 염분이 콘크리트에 오게 되면 콘크리트의 pH가 알칼리성에서 알칼리성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너무 심하게 되면 산성으로 콘크리트의 성질이 변하게 돼요. 그럼 콘크리트가 철근을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철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철근을 부식시키는 게 가장 큰 철근 부식이 가장 큰 피해예요. 철근이 부식되면 철근이 부피가 팽창합니다. 팽창하면서 주변에 있는 콘크리트에 인장력이 발생한 콘크리트 균열을 만들죠. 균열의 형태를 보면
철근과 나란한 방향이에요. 캐노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철근을 보면 이렇게 망상형의 철근 있잖아요. 균열도 망상형으로 나타내고 슬래브도 마찬가지로 슬래브의 백은 방향을 따라서 여기가 철근이 있는데 이 철근이 부식하면서 팽창하니까 이쪽으로 콘크리트를 밀어내니까 당연히 균열이 발생하겠죠. 이 기둥, 보 같은 경우에는 기둥은 단면을 보게 되면 이 주철근이 있어요. 주철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외부 후푸근이라고 해서 있는데 주철근보다 후푸근이 얇아요. 얇기 때문에 부식이 빨리 일어나고 팽창력도 커져요. 그래서 이쪽에서 보게 되면 요 겉면에 있는 피복과 가까운 얘가 팽창하니까 이게 철근 방향대로 팽창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보 같은 경우도 단면을 보게 되면 보도 이제 스트럽이라고 해서 전단 보강을 이렇게 기둥과 비슷하게 묶어줘요. 이것도 주근보다 얇고 표면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먼저 부식을 일으키죠. 부식을 일으키면서 여기서 이렇게 전단근 방향으로 균열이 일어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염해 때문에 일어나는 균열을 막기 위한 대책을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료 때문에 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모래를 사용할 때는 염분 농도를 체크를 해서 기준치 이하의 모래를 사용하는 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밀실한 시공 같은 경우에는 이게 표면 흡수 때문에 밀실한 시공이 필요한데, 이렇게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시공하면 표면에 이렇게 물이나 바람, 염분 이런 게 침투할 만한 공간들, 침투할 만한 길이 공극들이 없기 때문에 침투를 막을 수 있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피복 두께를 키우는 이유는 이것도 이건 이제 염해 환경, 바닷가에 위치하거나 바다 인접 영향을 받는 건물들은 외벽이 있으면 바람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이 피복 두께는 여기 철근 있죠. 철근과 콘크리트 외면과의 거리를 우리가 피복 두께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피복 두께는 20에서 40mm 정도 됩니다. 피복 두께를.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부지 같은 거. 그런데 얘는 염해 때문에 얘가 아무리 밀실하게 시공을 해도 이 사이로 염화물이 침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두껍게 하면 얘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두껍기 때문에 뚫기도 힘들고 해서 피복 두께를 증가를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 기준에 보면 바닷가 인접한 건물은 외벽의 피복 두께를 60에서 80 정도로 하는 걸로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철근이 콘크리트와 만나면 알칼리성을 떼어서 부동태 막을 형성한다고 했는데, 그 부동태 막으로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철근을 삽입하기 전에 철근에 방청제를 바르거나 아니면 방청 페인트 같은 것들을 발라서 염분이 안에 들어와도 철근이 쉽게 부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피막 철근이라고 해서 도금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염분에 의해서 강한 아연이나 에폭시 같은 경우에는
염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철근을 보호할 수 있는,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피막 철근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혼합할 때 안에다가 방청제를 첨가를 해서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이 방청제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면 하나의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균열을 보도록 할게요. 균열은 콘크리트 완공되고 사용하는 중에도 균열이 발생하지만 시공하는 과정에서도 균열이 발생합니다. 타설 초기에 치마 때문에 발생하는 균열을 볼게요.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재료 분리가 일어나면서 내부에 있는 공기들, 이렇게 잘 다지면, 진동기를 다지면 내부에 있는 공기들이 위로 올라와요. 올라오면서 그 공기가 있는 부분에 재료들이 내려가는 거죠. 안 밀려. 그래서 치마가 발생하고, 이 치마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는데, 치마 할 때 그 안에 이제 철근도 있고 굵은 골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합니다. 얘를 타설해요. 진동기를 다지면 안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얘가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철근에 걸려요. 철근에 걸리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퍼지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인장력이 발생해서 이렇게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 철근도 있지만 여기 이제 굵은 골재가 이렇게 있으면 똑같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인장력을 발생시켜서 이렇게 균열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치마 때문에 발생하는 균열이라고 해서 타설 초기에 치마에 의한 균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균열의 크기는 밑에 있는 수평철근 있었잖아요. 수평철근이 이렇게 있었는데, 수평철근이 작은 경우에는 인장력도 작은데, 크게 되면 인장력도 커져서 균열이 더 커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럴 때 균열이 크게 커질 수 있고, 슬럼프가 크다는 거는 잘 흘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슬럼프가 작으면 이 정도가 높기 때문에 균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이렇게 잘 타고 내려가는데, 슬럼프가 크면 잘 흘러내리기 때문에 여기서 붙어있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려요. 그래서 균열이 발생하는 거. 다짐이 없는 경우, 충분한 다짐을 했으면 얘가 여기까지 다 채워지는데 내려가는 거를 그냥 놔두는 거죠. 다짐이 진동을 가하면 내려가다가도 여기가 채워지면서 내려가는 그런 치마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 거푸집이 튼튼하면 철근이 이렇게 있어도 얘가 이렇게 봅시다. 거푸집이 튼튼하면 얘가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면서 균열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거푸집이 튼튼하면 이쪽으로 가는 힘을 어느 정도 저항을 해주겠죠. 거푸집이 약하면 얘 밀리는 대로 거푸집이 부풀어 나니까 시공상 문제도 있거든요. 거푸집을 단단하게 튼튼하게 사용하게 되면 균열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인을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회 타설 높이를 작게 하는 거는 이 치마량을 줄이기 위해서, 1회 높이를 작게 하면 치마량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치마가 낮아지면 균열도 작아질 수가 있고, 타짐. 아까 앞에서 얘기한 거고,
네,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는 이유는 타설하고 침하되면 그 위에다 다시 붓고 하는 식으로 해서 시간적으로 간격을 두게 되면 균열을 줄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치마가 종료되면 균열이 남아 있어요. 균열이 아까 본 것처럼 균열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다가 아직 경화되지 않은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을 여기다 이렇게 채워주면 균열을 발생한 것들을 이제 나중에 커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 이렇게 하게 되면 콘크리트가 초기에 침하 때문에 균열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균열 크기를 줄일 수가 있고 균열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거푸집은 이제 콘크리트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거푸집은 이제 콘크리트 안에 있는 콘크리트가 양생이 될 때까지 콘크리트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거푸집이 튼튼하지 못해서 변형했을 때도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푸집을 설계할 때 이걸 고려해야 돼요. 치갑이라고 해서 거푸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콘크리트를 붓게 되면 콘크리트가 충격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퍼지게 돼요. 슬럼프가 있으면 콘크리트 슬럼프 보면 콘크리트 그냥 부으면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그래서 얘도 여기다 부으면 퍼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서 박혀있는 거푸집을 밀어내요. 이걸 치갑이라고. 치갑은 물의 2.3배예요. 물 1세제곱미터가 1톤이잖아요. 그러면 콘크리트 1세제곱의 무게는 2.4톤이에요. 2.4톤의 힘이 거푸집에 가해지니까 거푸집 설계할 때 그 치갑을 견딜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치갑을 건드리려면 폼타이라고 해서 위에서 보게 되면 거푸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푸집은 이게 판 4개를 붙인 거예요. 폼타이는 얘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중간중간 묶어줘서 얘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고 거푸집 측면에 이렇게 보조부재를 대는 거예요. 동바리 같은 걸 대서 이렇게 사선부재를 대서 얘가 바깥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측면 보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변형이 생기면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동바리는 뭐냐면 이 슬래브에 이제 거푸집을 이렇게 대죠. 그러면 슬래브가 처지기 때문에 밑에 있는 지반과 얘를 이렇게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동발이라고 해요. 보통 현장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쇠파이프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거푸집과 콘크리트의 무게를 얘가 지지해서 이 경화되기 전에 처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동발이라고 하는데, 동발이는 일단 이 강성 하중을 받을 때 얘가 이렇게 휘거나 하면 안 되니까 단단하게 변형 없이 지지할 수 있는 재료를 선택을 해야 되고, 이 동발이 수량 중요한 게 뭐냐면 콘크리트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동발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죠. 동발이 하나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무게를 고려해서 동발의 개수를 결정하는 설계고, 그 다음에 좌굴, 아까 얘기했죠. 철굴 같은 경우는 압축력을 가했을 때 얘가 이렇게 좌굴이 발생하면서 내력을 잃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되고, 위치 고정은 여기 밑에 단단하게 긴결을 해야 얘가 수직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으면 거푸집 동바리가 이렇게 휘어요.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면 얘는 동바리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없는 거랑 다름이 없어서 이렇게 수직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위치를 고정을 해야 됩니다. 거푸집은 보통 기둥벽은 4일, 보호 슬래브는 7일 이상 존치를 한 다음에 떼어낸다. 자, 동바리는 아까 슬래브 보는 앞에서 슬래브는 7일 이상 한다고 그랬잖아요. 콘크리트 100도, 강도 100도가 나타나는 때는 28일. 근데 앞에서 왜 7일이라고 했냐면 콘크리트 7일 강도가 28일 강도에 거의 70에서 80%가 되기 때문에 7일 강도일 때도 강도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시공을 하면서 이렇게 강도가 증가를 하겠죠. 100%까지. 그래서 얘를 100%까지 기다린다. 즉 28일까지 기다리고 하게 되면 건물을 짓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거푸집, 동바리, 변동 원인 보면 앞에서 설계법이 있었잖아요. 설계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계산을 잘못하게 되면 거푸집이 부풀거나 동바리가 휘어지거나 이런 변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존치기간 앞에 있었잖아요. 미준수하게 되면 콘크리트가 내력이 없어요. 강도를 발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푸집과 동바리를 떼면 그게 어느 정도 경화가 됐다 하더라도 하중에 대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시공을 위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는 존치기간 안 지키고 막 올라가다 보면은 아파트가 무너지는 경우. 근데 광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진 이유가 이 존치기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작업을 하다 보면 콘크리트 타설하고 모집하고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콘크리트가 굳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 충격을 가하거나 동바리에 충격을 가해서 그 충격 때문에 내부에 있는 콘크리트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 동바리 같은 것들이 변형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거푸집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들 원인이 있을까? 대책을 보면 이 거푸집이 처짐, 그러니까 보 같은 경우는 거푸집을 이렇게 대놓으면 콘크리트가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이 무게 때문에 거푸집이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처짐을 막기 위해서 폼타이, 측면 보강 이런 식으로. 폼타이는 아까 얘기했죠. 이 거푸집 주위를 묶어주고 중간중간 묶어주거나 아니면 사제를 이용해서 측면 보강하는. 그 다음에 동바리 같은 경우는 이 수량을 잘 계산해요. 수량,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 수량, 동바리 하나당 버틸 수 있는 하중을 계산해서 몇 개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기울어지지 않도록 긴결하게 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동바리 존치 기간이 있었죠. 7일 이상. 거푸집을 땜과 동시에 동바리가 제거되니까 7일 이상 동바리 존치 기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거푸집 존치 기간을 지키는 것도 연결 초기에서 콘크리트 균열을 막을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바리 떼기 전에, 거푸집 떼기 전에 초기에 이제 경화가 되기 시작할 때 거푸집이나 동바리에 충격이 갈 수가 있어요. 작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를 작업의 시간에 건드리지
안 올 수 있도록 공정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7일, 4일 이상 되면 어느 정도 경화가 됐기 때문에 충격에 대해서 강한데, 그 전까지는 충격을 예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에 이 4일, 7일 동안은 다른 공정을 먼저 하고, 이 이후에 안에 있는 공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거푸집 변형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